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린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산과 같은 라인 2100선이 코앞에 있지요. 어제 종가상 2099.97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장중에요. 종가는 2098.92. 사실상 2099라고 했을 때 1포인트 정도만 더 가면, 한 발짝만 더 떼면 마의 2100을 살짝 지려밟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는 기관의 대량 매물이 여전히 출회된 가운데 종가상 약간 모자라는 수치를 보였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올라왔던 장은 아니고 각도는 좀 가팔랐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든 상황에서 이번엔 다르다라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무엇보다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기준으로 해서요.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7조, 코스닥은 15년 내 가장 많았었던 4조 5천억을 넘겼었는데요. 도합 11조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어제 장에서만 포착됐다는 것이죠. 결국 박스권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풍부한 거래 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는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증권사들 보면은요. 리서치 센터장들도 상반기 2200을 간다고 바로 100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앞서 일부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슬슬 분할 차익 실현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뉴스는 다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유럽도 광산주 쪽이 부진하면서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자, 4월 14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할 것 같습니다. 개장가 들고 다시 옵니다. 네, 지난주 후반서부터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외국인들의 자금,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귀환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든 우리 장은 오늘 잘 갈 것 같습니다. 2100 돌파가 개장가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2100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일단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 위쪽에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 정도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개장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현재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어제 2100을 돌파하는 마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의 경우는 2100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장 막판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2100선을 좀 돌파를 하는 듯 했지만 아쉽게도 막판에 2100선을 좀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상까지는 좀 2100선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가 사실 이제 워낙에 좀 단기 급등세로 좀 보여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좀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환경이 점차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690선을 돌파했네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0.3%가량으로 69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은 일단 코스닥의 경우 690선은 충분히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도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좀 추세는 유효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환율 지수의 경우 한 1100원 선대 좀 부근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1090원 부분에서 1100원선 이 정도에서 좀 상당히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 특히 이제 1100원선 부분에서 워낙에 좀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원 정도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100을 뚫어내면서 개장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코스닥은 690선을 뚫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4월 14일 기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수급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나와야 되는 소식이었는데 기관 매물 때문에 숙제를 못 끝냈었거든요. 오늘 수급은 어떤지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일단 뭐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종가까지 잘 안착을 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곧바로 업종을 먼저 볼까요? 네, 업종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계나 유통업종들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동안 올라갔었던 업종이나 섹터군이 아니라 종목이나 섹터군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나 유통업종 같은 경우 그동안 대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업종인데 최근에 보시면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최대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리고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계업종 중에서는 이제 계양전기라든지 KC코트렐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C코트렐 같은 경우 중국과의 환경사업에 합작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중국은 지금 스모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부분에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긴 시각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통주도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호텔신라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6%대 급등하는 모습들 시내 면세점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무역 그리고 롯데쇼핑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아주 장기간 담아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시세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약한 업종은 이제 통신업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업종은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데 지금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유동성 장세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평가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밀리고요. 증권주가 오늘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긴 한데 그동안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던 키움증권 그리고 KTB투자증권 다소간의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지수가 추가적으로만 크게 올라준다면 증권주가 큰 조정은 없겠지만 단기적인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권주 약간은 잘관 차익 실현하고 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출판 매체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오락 문화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 박진영 씨가 컴백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중국 모멘텀이 아직 가장 장기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합작해서 진행하는 뭐 엔터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음반의 공동 발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음식료 담배라든지 역시 통신 서비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 그 중에서도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계 섹터가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증권주는 일부 혼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증권주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는 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이란 전략 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을 조금 볼까요? 어제 기관에 많은 매도가 있었다라고 제가 잠깐 짚어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또 여전히 사고 있네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외국인 수급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 기관의 좀 매도인데요. 일단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권과 투신권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으로서 코스피가 2100선에 좀 올라온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좀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일단은 뭐 외국인은 좀 매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종별 일단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좀 유통업종에 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통업종의 경우는 한 200억 원 정도의 좀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의 경우는 좀 건설업종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상당히 크게 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의 경우는 좀 소폭 좀 매도를 시작하는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업 자체 경기가 좀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일단 오늘의 좀 외국인이 좀 매수를 일관하지 아니면 매도로 돌아설지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또 이제 증권업종의 경우가 또 다시 한번 좀 외국인 기관 양쪽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증권업종에 대해서 기관이 좀 큰 폭의 좀 매도로 보였지만은 오늘은 외국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가 유입될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조업종이 외국인 기관 좀 양쪽에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수급 현상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제조업종이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가장 좀 핫한 이제 업종 바로 제약업종이었는데 일단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어제 좀 외국인 대량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지만은 오늘의 경우는 아직 차익 실현 매물일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좀 외국인의 한 50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업종별 수급까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코스피의 2100, 코스닥의 690은 지켜지고 있는 9시 8분 구간 막 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00원을 뚫으면서 출발했던데 어제는 뭐 삼성전자 배당금 관련해서 급등했다지만 달러 강세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20전 상승한 1,101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9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시장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리스가 이달 말까지 채권국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와 함께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4일간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등장한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시켰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통화 약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엔화와의 동조화가 크게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02원 40전 수준의 뉴욕 여교의 시장을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1,098원 60전에 서울시장 거래를 마감하면서 최근 박스권의 상단인 1,095원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달러엔이 아시아장에서 완만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이 상승한 것은 어제 발표된 중국의 무역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에 따른 호주 달러 약세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달러원이 강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095원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서 상승 추세에 진입하기 위한 첫 발을 띄었다고 보겠고요. 지난 새벽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마감된 1,100원대가 만약 서울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달러 원의 상승 추세 진입을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달러화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였고요. 이후 달러화는 원화를 비롯해서 엔화와 유로화 대비 두 번의 강세장과 두 번의 조정 장세를 거쳤습니다.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는 상황에서 최소한 한 번의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타난 달러원의 상승세는 큰 그림에서의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볼 경우 달러화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4원에서 1,105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달러 강세 흐름이 큰 파동이 한번 시작이 되는 분위기다 하셨습니다. 당장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변수까지 감사합니다.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지수가 2100포인트를 뚫어주고 있는 아침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어제 아마 이 종목을 첫 번째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호텔 신라입니다. 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도 갭 상승 7% 급등해서 이미 주가는 12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 돌발 종목은 아까 잠깐 오멘토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박진영 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 건수가 200만 건 넘겼다고 하죠. 젠벡스 테크놀로지가요. 스웨덴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급등세인데 이 세 종목 오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먼저 호텔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한가였고 이제 잔량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상승은 뭐 당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면세점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 관광객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면세점 업체의 관건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누가 따내느냐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6월 1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정부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누군가에게는 이제 배부를 할 텐데, 호텔신라가 이번에 현대산업과 손잡고 같이 이제 시내 면세점에 진출하기로 협의를 했죠. 그런 만큼 시내 면세점을 호텔신라가 따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항 면세점의 지배력에 더해서 시내 면세점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현재 상당히 크게 고성장하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틀 연속 급등하는 이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호텔 부분의 사업도 앞으로는 조금씩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텔 사업 부분은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좀 누적되는 안 좋은 업황 환경이었었는데 비즈니스 호텔 중심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국내 인구가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뭐 일본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 시설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조를 하고 또 증축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선 객실이 거의 차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호텔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에 더해서 시내 면세점까지 확보하게 되는 호텔신라, 현재 급등을 했지만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조정은 어느 정도 가격대, 이렇게 갭이 두 개 크게 생긴 상태에서 매수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호텔신라. 사실 조정이라고 하면 좀 많은 조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정이 적어도 한 11만 원까지는 와야지 신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갭 상승으로 두 번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 없이 가기보다는 조정 후에 재반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보유자의 관점이고 매수를 하시려면 조정을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유하신 분들의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12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다르게 되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면 1차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JYP 엔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진영 씨의 컴백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못 들어봤는데. 저는 어제 봤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호불호가 좀 갈리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좀 유익 있게 보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호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인상 때는 깊은 댓글이 있었다면 주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박진영 죽지 않았네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아니었나 밑꼬리가 좀 싶습니다. 달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보시면 2014년 4월 달에 다다랐었던 고점이 6,000원 이제 중반대인데 지금 딱 그 가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호텔신라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관점에서 JYP 엔터는 다른 엔터주보다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의 적자 구조를 많이 털어내고 이번에 뭐 박진영 씨의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이라든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홀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터 3사가 모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특히 JYP 엔터도 YG 엔터와 마찬가지로 신사업 진출을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혔었던 여행 부분의 신사업 모멘텀이 아마 좀 앞으로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당연히 지금 가격에서 매수는 아니고 조정 시에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젠벡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이슈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스웨덴 바이오 회사를
주주를 인수하겠다. 이 스웨덴 회사가 재생의학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2배 정도 퀀텀 점프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의 상승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고 이게 자세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스웨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언제든지 또 심하게 꺾일 수도 있다. 주요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지금 관점에서 무리하게 뛰어들 만한 위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젠백스 테크놀로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저희가 증시 탑5 시간 진행 도중에 이 소식이 들려왔었죠. 두산중공업이 1조 원가량의 수주를 확정했다. 베트남발 수주였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중요한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KC코트레일은 앞서 오현진 멘토가 살짝 짚어주신 바대로 어제에서 오늘도 상한가, 점 상한가가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참 오래간만에 얘기가 나오는데 상한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저평가된 화장품 원료업체다. 떠오르시죠? C큐브, 그리고 어제 승일이라는 종목까지. 과연 이 종목은 또 이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두산중공업부터 보죠. 네, 두산중공업은 현재 좀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들러온 소식으로 이제 1조 원가량의 어떤 좀 수주를 좀 이뤄냈다. 좀 이런 소식으로 아무래도 좀 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살펴본다면 연간 목표액이 거의 9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한 그런 목표 금액의 한 30%를 이미 좀 달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연간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사실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외 수주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도 좀 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이 올해 들어서 베트남과 이제 해외 수주를 좀 완벽하게 좀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기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 일단 베트남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수주도 함께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두산중공업의 경우가 워낙에 사실은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좀 앞으로 이루어질 좀 수주라든지 해외발 모멘텀을 본다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저항 라인으로 좀 잡혀있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35,000원 이상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사실은 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좀 초반권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3만 원대 초반 목표가는 35,000원 얘기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KC코트레일 보죠. 네, 그렇죠. KC코트레일이 오늘도 좀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소식으로는 중국 환경 플랜트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좀 주가의 강세에 좀 이유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중국의 경우가 좀 여러 가지 어떤 좀 산업 그 인프라가 좀 개발 중에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바로 환경 오염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도 어떤 좀 황사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좀 문제거리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이번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좀 시장 진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또한 이제 중국의 좀 진출로 인해서 매출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이는 실적에도 상당히 어떤 해외발 매출을 인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KC코트레일의 경우가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당히 좀 상한가로 좀 진입하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업이라든지 어떤 좀 앞으로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당장 진입을 하신다면은 또 이제 차익실 매물이라는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진입은 조금 반대를 하는 좀 제가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KC코트레일의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어떤 좀 수주 성과를 이루어낼지 여부
여부를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이 오늘도 좀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어떤 조금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런 화장품 원료 업체 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화장품 관련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한 이런 기대감들이 워낙 주가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의 경우는 사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 오늘 쭉 들어보니까 두 분 공통된 점이 뭐 종목이 단기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돌발 종목 가운데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신규 종목에 메마르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신규 종목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딱 정확히 맞는 종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대우인터내셔널이 나흘 연속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배경이다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미 급등했었는데요. 중국 직구족이 우리나라 이 유아용품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이미 상한가에 진입한 뒤에 오늘 또 급등세입니다. 또 중국의 키워드네요. 이 얘기 그렇죠. 먼저 해보죠. 예.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네. 상반기 정도에는 중국 관련주가 계속해서 움직일 테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중국 관련주 내에서도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 그리고 가격 부담이 없었던 종목들로 수급 유입,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조정 없이 쭉 올라가기보다는 중국 관련주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일장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쌍방울 같은 종목은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도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크다. 그래서 국내 해외 직구에 의해서 뭐 화장품보다 유아용품을 선호한다라는 이슈까지도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저출산 완화 정책과 궤를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쪽이 독자나 동료라면 자녀를 이제 2명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에서 출산이 그것 때문에 많아지고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출산되는 그 아이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달쯤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밝혔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출산 제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중국의 어린 아이들이죠. 인구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에 대한 그런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예전에 분류 사건도 있었고요. 네.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의 제품들을 전반적으로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호실적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모나리자나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중국 시장의 이 유아용품 시장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대체적인 투자로 락앤락 같은 종목들은 한번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 악화를 거의 마무리하고 올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헬로베베라는 유아용품을 이제 중국 시장에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판매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최근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올라오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낙폭이 또 워낙에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주들을 보자라는 관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락앤락 같은 종목들 유아용품 관련주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락앤락이 중국 유아용품 쪽에 진출했다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락앤락 차트를 보고 신규 매수 가격 한번 보자면 네, 과거에 16,000원. 이제 뭐 이름을 잘못 지었다, 뭐 네네. 락앤락에다 계속 빠졌다, 뭐 그랬던 시절도 있잖아요. 이제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많이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짝퉁 락앤락들이 또 많이 팔린다. 네.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네. 이제 유아용품 관련 수혜로 인해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저항대가 되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다만 이제 빠른 시간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는 것이지 뭐 급격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시간을 두고 투자하실 분들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6,000원. 대우인터내셔널 한번 보죠.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슬슬 출현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상사업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LG 상사 같은 경우 독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사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상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익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은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가스전의 영업이익이 약 90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 에 대한 부분들도 몇백억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양호한 이익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스전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유가가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지만 올라가는 모습들 WTI가 $5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스전에 대한 가치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인 가스 그 상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뷰를 올해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히 가스전에 의한 모멘텀으로만 올라온다면 현재의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지만 굳이 가시고 계시지 않으신 분같이 신규 진입할 메리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상방으로 돌려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전 고점인 32,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상승도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닐 것 같고 신규 진입의 메리트도 조금은 떨어지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인터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규 매수로는 글쎄 메인 부분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신규 진입은 글쎄라고 하셨습니다. 대우인터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CJCGV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 그 광고 걸려 있는 거 봤는데 어벤져스 2가 이제 오늘 23일 날 개봉한다고 해요. 앞서서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지금 이미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서 오늘 신고가를 또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내기 주 어제 시간 관계상 이 종목 짚어드리지 못했었는데 상장 첫날에도 약세, 오늘도 이틀째 밀립니다. 유지인트, 메탈 케이스 관련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 한번 살펴보죠. 김연구원님. 네, CJCGV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흥행 기대가 특히 어벤져스라는 일단 흥행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일단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CJCGV 충분히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뭐 상영 중에 있는 스물이라든지 뭐 분노의 질주 이런 영화들이 워낙에 좀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CJCGV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CJCGV 하면 또 중국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이제 중국에서 최대 좀 화제작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서도 CJCGV가 워낙에 좀 어떤 상영관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영관들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CJCGV의 경우는 충분히 좀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가 워낙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우상향 지지를 해내준다면은 충분히 8만 원 선도 쉽게 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8만 원 목표가는 제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의 목표가를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CJCGV의 경우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어떤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조금 영화 이름비가 티켓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좀 보고 있는 이런 그 고객 수는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CJCGV에 대해서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유지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상장을 한 3-4개 종목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유지인트가 상장 전 공모가가 한 14,000원대였다고 합니다. 14,000원. 네, 14,000원대였는데 일단은 딱 상장을 시작을 하고 나 보니까 한 29,000원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차익실현 매물이 실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지인트의 경우가 아직은 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 유지인트의 사업성을 본다면은 메탈 케이스 이제 부분 제조 업체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갤럭시 S6라든지 좀 여러 세대 기제 스마트폰을 본다면은 메탈 케이스를 좀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충분히 좀 매출적인 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신규 상장인 종목인 만큼 아직은 뭐 어떤 좀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메탈 케이스 부분에서 어떤 좀 매출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한다면은 충분히 좀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 다한테 여쭤볼 건데 먼저 오현진 멘토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9.3% 급등. 지금 95,000원이거든요. 이게 올해 이미 144% 오른 가격입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까지 갈 종목인가? 일단 지금 주가 대비 과매수권역인지부터 분석 부탁드려요. 7만 원대 사야 됐었나요, 결국? 7만원대 사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기는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지금 가격이 뭐 고평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네. 있어서 화장품도 PR 50배 밸류를 받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네. 바이오 업체가 PR 50배 밸류를 받지 못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올해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개혁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효능은 99.99% 똑같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확실히 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상 한국에서 제대로 된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투자한다. 셀트리온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기업이 바이오시밀러의 선두주자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쉽게도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셀트리온으로 수급의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항상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제가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전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현재 시점에서는 PER 밸류가 50배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가격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이고 조정이 있다면 사실 뭐 8만 원 밑에까지는 내려와야지 매수권역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유자들은 있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네.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역시 뭐 차트상으로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전에 있었던 이제 가격권들을 거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가격권들이 딱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크게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가는 대로 내비둔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는 게 맞겠고 예.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빠져나오겠다 이 정도 관점으로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 같은 뷰신지요.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은 상당히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8만 하겠습니다. 원대까지 내려와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딱 매수를 하겠다. 어쨌든간 사실 이제 무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보유하실 분들을 한해서만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경우 어떤 좀 램시마 부분에서 미국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작용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일단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이제 시밀러 시장이 워낙에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인 만큼 저 같은 경우 일단 산업성만 본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가 워낙에 좀 주가가 무섭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이제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고 가는 관점을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8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산다 안 산다 의견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 2097선 오늘 조금 쉬어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00에 안착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전략도 여쭤보고 싶어요. 오현지 멘토님한테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그때 현대차라고 하셨는데 네네.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 시총 비중이 적지 않은데 현대차를 버리고도 2100 안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올라는 왔는데요.
네, 뭐 그렇죠.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네. 워낙에 뭐 시총 상위주들이 그 현대차라든지 몇 종목을 빼고는 그래도 주가가 양호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도 뭐 최근에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시장을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100포인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가였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제 네.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의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고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네. 이제는 21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측 주장 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수가 2100포인트에서 약간 밀리면서 2090포인트 밑으로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다라고 염두를 하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2100포인트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유연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진경 연구원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착 조건으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뭐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이제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당분간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2100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변수가 남아있죠.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된 만큼 일단 실적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00선 부근에서 한 차례 일단은 뭐 조정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 지수가 2100선을 좀 쉽게 돌파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2100선의 돌파를 가능하겠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 뭐 실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90에서 한 2100선 이 사이 부분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아직까지 좀 매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폭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좀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코스닥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점이 바로 수급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매수로 여기까지 네. 사실 온 거죠. 마지막에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크게 이제 아직까지도 충분히 좀 매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0에서 코스피는 오늘 지금 이미 조짐이 좀 보이는데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 하지만 코스닥은 괜찮을 것 같다. 상대적 견주함을 코스닥 쪽에 점수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결국 전략도 같이 얘기를 하신 셈이 돼서 실적 변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흐름은 아직까지 좀 좋다. 오현진 멘토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적용 가능한 그런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증권주로 수익을 많이 냈다면 오늘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셨고, 네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살래 해가지고 뭐 건설, 뭐 조선으로 바짝 버셨다면 그런 종목들도 지금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약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까 오늘? 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일단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일정 부분 뭐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 증권이나 건설 쪽으로 크게 붙었다면 최근에는 낙폭과대주로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1차적인 반등이 있었고요. 최근에 대형 유통주들,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들 반등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특히 기계업종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피팅 업체들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은 투트랙 전략을 쓰셔야겠죠. 계속 가는 종목들 일단 절반 팔고 절반 홀딩,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유통, 자동차, 기계처럼 많이 빠졌었던 대형주를 매수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현진 멘토와 김진경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적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저 PER 종목도 매력적으로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준비하셨다고요, 오 멘토님.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이기는 네. 한데 이 저PBR이라는 게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PE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볼 땐 저 PER의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PER이 낮은 국가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지수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따지면 글로벌 유동성들이 이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증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시아라든지 뭐 러시아 같은 국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유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투트랙 전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돈 많이 번 쪽은 오늘 절반 정도 현금화시키고
지키고 나머지 쪽은 낙폭과대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100에서 멋지게 출발하고 살짝 파란불이 들어선 아침입니다. 증권사 얘기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최희승 차장은요, 추가 유동성 공급 없이는 추가 상승이 힘들 거다 하셨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은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이진 않은데 매수세를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어요. 정영훈 팀장은요, 이번 주 실적 시즌 외에 뚜렷한 변수는 사실상 없는 가운데 때문에 실적 개선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 하셨고요. 세 번째로 김연겸 주식팀장님은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왔다 하셨습니다. 최근 요 며칠간 계속해서 대형주 비중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인 대리님은요, 실적 발표 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역시 저평가 종목의 접근성을 높이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개선주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잘 가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었었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100에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현재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미증시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하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실적 시즌 이외에는 뭐 뚜렷한 지금 뭐 시장에 뭐 변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1분기 어닝 모멘텀에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좀 시점이 좀 도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지금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바이오, 제약 이런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과열 구간에 좀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중소형주들은 지금 과열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이제 200 그 지수 안에 드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지수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중소형주들만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그 화장품, 바이오, 제약 이러한 좀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조정에 좀 나선다라고 한다면 이제 향후에 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하는 상황인데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좀 업종이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화장품, 바이오, 제약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을 뭐 이끌고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이라든지 건설 업종,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주도주로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전차 군단,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전차 군단들이 재차 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 화학 이러한 좀 경기 민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가볍게 그동안 억눌려 왔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좀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었던 그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외된 쪽도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자. 일단 과열된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은행주는
뭐 엄청 소외가 됐었잖아요. 혹시 은행주의 반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 중에서 좀 탑픽으로 좀 뭐 볼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금리 인하의 최대 이제 피해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인하에 지금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악재가 좀 작용하고 지금 시점이 좋은 좀 매수의 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수혜주로 은행 업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그런 좀 금리 인상 시기를 염두에 두고서 현재 시점에서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열된 중소형주 대신에 대형주 보자. 특별히 소외된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은행주도 역시 괜찮다 하셨습니다. 악재 다 반영됐고 인상만 남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모멘텀을 끌어다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일단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박스권이 뚫리더니 결국 오늘 4월 14일 화요일 아침 코스피가 2100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개장가 괜찮았었고 파란불 키면서 하락 반전 되는 듯 하였으나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잡아줍니다. 2100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69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1100원을 찍자마자 곧바로 하락 반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조금 전에 함께 해주셨던 오연진 멘토님이 출연해 주실 텐데요. 저 PER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발굴할 겁니다. 5개 종목을 찾아드릴 거고 그 가운데 토픽주도 알아볼 테니까 11시부터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죠.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